아,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라임법학원 간편 실무 기본 강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일반편 간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반갑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초 입문 시간을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감정평가를 배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많고 스케줄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 다음에 빨리 합격도 하고 싶고 마음이 다들 급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덩달아 같이 급해지기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제 교재를 보시면 이제 두께가 뭐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께를 이제 다 독파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합격을 하게 될 텐데요. 뭐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더 많이 담아서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양은 이 정도보다 훨씬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기본 강의를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충분히 각 파트별 이해를 먼저 시켜드리고 추가로 해서 이제 강약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매 시간마다 이제 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출제가 유력하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었고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일단은 이제 그것 위주로 많이 가져가신 다음에 나머지 살을 덧붙여 가는 과정을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작년까지는 이 두꺼운 책으로 진행 안 하고요. 이렇게 얇은 패스 이론편 핸드북이라는 걸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두꺼운 책을 다들 원하셔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두꺼운 책을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얇은 책은 안 나오냐라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이 뭐 고시나 혹은 이제 중고시 시험을 치면 그 두꺼운 많은 양을 결국 내 기준으로 써머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서브를 본인이 만들게 되시는데요. 그 서브 만드는 과정도 제가 이제 절약시켜 드리기 위해서 결국 요 책이 요약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핸드북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책은 이제 한 6월쯤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이 책 보시고 벌써부터 이제 따로 이제 뭐 서브 만든다고 만들지 마십시오. 그 서브를 만드는 거는 사실 2년차 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 2년차 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내년에 합격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혹시라도 내년에 시험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 3, 4년차 실력이 더 늘었을 때 내가 이제 감정평가가 뭔지 알겠다. 그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길을 개척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제 서브는 필요 없고요. 서브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6월 달에 낼 거니까요. 그거 기다리셔가지고요. 시험장에는 요 두꺼운 책 대신에 그 얇은 책 가지고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강의 계획서 잠깐만 보고요. 어떻게 진행할 건지, 7주 동안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단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제 이름이 여지훈이란 건 이제 잘 아실 거고, 자, 보시면 이제 총 7주 14회거든요. 월요일, 금요일 진행을 하고, 월요일은 저녁이고, 금요일은 오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상담, 여기 밑에 쭉 보시면 이제 마지막 교구 이거잖아요. 수험 상담 및 강의 내용 질문이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상담은 제가 금요일 수업 마치고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토요일도 여기 학원에 있거든요. 토요일에 이제 스터디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 끝나고 오후 늦게 끝나고요. 그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니까 실제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 뭐 강의 스케줄을 진행하신다거나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 아니면 공부 질문들 하나하나 조금 논점들이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모아서 오시면 같이 30분 혹은 이제 1시간 시간을 잡아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적어놨으니까 여기로 미리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 질문은 사실은 카톡 답변을 못 해드립니다. 그거는 좀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해보니까 역시 몇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이 안 돼서 이제 카톡 질문 말고 근데 그렇잖아요. 당장 이번 주부터 공부를 뭘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영상을 들으신 분 중에는 아마 공부를 뭐 2년 이상 하셨는데 시험에 안 되셔가지고 또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나 공부 스케일 잡고 싶은데 내가 작년에 이 점수를 받았는데
올해는 당연히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요즘은 이 상담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기본 강의 들으시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 수업 여기 학원 오시는 분들은 올해 지금 7월 달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2차 보시는 분들이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그게 가장 이제 궁금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분들 급하신 분들은 당연히 제가 전화로 상담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이 빠르게 해결하셔야 될 분들은요, 예, 꼭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에 계신 수험생분들 그리고 이제 좀 대면으로 질문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여기 네이버 저기 이제 카페 있거든요. 여기 통해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카페 답글을 예, 일요일 밤에 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자주 못 들어가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 또 역시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그 질문고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니까 월요일에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달지 마시고 그럼 일주일 내내 기다리시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한 금요일, 토요일쯤 달아놓으시면 제가 일요일에 꼭 달아놓을 테니까 예, 카페 활용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하신 분은 카페 글 올리신 다음에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세요. 카페 글 올렸으니까 답변해달라고 이렇게 오시는데, 예, 그거는 제가, 침착하게 또 말씀드립니다. 일요일 저녁에 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니까요.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넘기시면 강의 특징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당연히 좋은 말만 써놨겠죠. 예. 우선은 이제 조금 책이 무거우시겠지만 이 문제집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한 개씩 풀어드리거든요. 한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 문제가 20점짜리면 20분 내내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좀 힘들고 대신에 이제 우리 진도로 나가면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한 파트씩. 그래서 결국 문제가 20점짜리 한 문제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오고 거래사례 비법이 나왔다 그랬을 때 그 문제 안에서 공시지가 기준법만 뜯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드린다던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혼자 문제를 지금 풀고 나가고 계실 거 아니에요. 혼자 문제를 풀러 나가는 과정 안에서 분명히 이거는 스스로 공부하면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 것을 제가 이제 요거를 풀어 드립니다. 이 이론 진도가 나가는 중간중간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챙겨 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와 함께 진행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저는 이해 먼저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암기는 스스로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이해가 되어야 이제 암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요도 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별표 1개부터 3개짜리가 있고요. 별표 3개는 올해 당장 나올 수 있는 거, 별표 2개는 경년에 한 번 나오는 거, 별표 하나는 이제 띄엄띄엄인데 올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해서 제가 이제 3개, 2개 하나로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신 실무로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선생으로서 지금 제일 최신 걸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 이제 조금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특히 이제 그 공부를 이제 쭉 하시다가 역시 영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다가 한 번 듣고 나신 다음에 공부를 잠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 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시 오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년 바뀌는 게 많거든요. 바뀌는 거 모르고 한 3년 전 거를 듣고 나 한번 들었으니까 그냥 문제만 풀래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도 되시면 반드시 한번 다시 들으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새 지식을 채우셔야 됩니다. 당장 바뀐 게 올해 시험에 바뀌면 그 바뀐 것 자체가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우리 업계, 현업에 그리고 지금 당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바뀐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제 최신 실무 이론을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성실하게 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평가를 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은 이제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 순서 방법인데요. 요거는 제가 무료 영상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럴 때 다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페이지 가시면
강의 진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가 많죠. 14회나 되는데요. 우리 여기 요 이론편 두꺼운 책 목차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7주 동안 나갈 진도는요. 챕터 1 감정평가 기초, 이 물건별 감정평가, 요거는 다 나갈 거고요. 그리고 3번 목적별 감정평가부터는요. 담보, 경매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도시정비, 택지, 개발부담금, 국공유지는 이제 보상평가편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목적별 평가의 3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보상평가 때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 4 보상평가는 이제 나가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챕터 1과 2는 다 나가고요. 챕터 3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빼고 담보, 경매 1번, 2번, 그리고 7번, 8번, 9번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목적별 평가 중에 빠지는 부분은요. 보상평가를 아셔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상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앞에 걸 볼 거예요. 챕터를 왜 이렇게 해놨냐 말씀을 하시면, 이게 사실 우리 감정평가 실무 기준, 기초입문 시간 때, 그죠? 책에도 쭉 그려드리면서, 그렇죠? 행정 규칙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기준, 실무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책에 따라 가지고 제가 쭉 해놓고, 그 책에서 좀 묶을 건 묶고, 좀 배치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좀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진도 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항상 강의 진도표는 이렇게 드리는데, 하다 보면 토지가 더 오래 나갈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예습은 조금 하고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도에 맞게 책은 읽어 오시는데, 일단은 그 하루에 진도 나가는 걸 보시고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3회까지 토지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4회까지 토지 나갔었으면 5회 때는 건물 정도만 미리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은 조금 미리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강의 계획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선 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전 범위에 대해서 숲을 한번 잡아보고 시작할게요. 역시 우리 책의 목차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었던 우리 이론편 목차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의 기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개념부터 특성 쭉 나오는데요. 약간 익숙한 부분들이 있죠. 특히 감정평가 방식과 방법. 무료 특강 통해서 한번 보셨을 거고요. 부동산 특성, 부동산 공부, 화폐 시황 같이 다 이제 지난 2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부분 간단하게 오늘과 조금 시간이 모자라면 이제 금요일까지 통해서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 건데, 우리 체계 자체는 첫 번째는 이제 물건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건별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토지부터, 그리고 그 토지 위에 항상 거의 대부분 건물이 있죠. 건물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랑 건물 같이 있으니까 묶어가지고 복합부동산입니다. 그렇게 되고,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전체 얘기하는 건데, 그 토지의 일부와 건물의 일부만 평가하는 아파트 같은 구분 소유 부동산이 있고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초적인 대상 물건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물건들, 그리고 실제로 감정평가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평가를 많이 하게 되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이 되겠고요. 자, 이 이후부터는 약간 특수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산림, 과수원, 염전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때 별로 안 중요하고요. 자, 앞에 제가 기본 물건이라 그랬죠. 이것들은 사실 전부 다 별표 3개예요. 기본이니까
매년 나오는 거죠. 매년 나옵니다. 토지, 건물, 복합부동산, 구분소유 부동산은요. 뭐 복합부동산 한 번 나오고 구분소유 부동산 한 번 나오고 토지는 매년 나오죠. 그냥 매년 나옵니다. 건물은 토지랑 같이 묶어서 곁다리로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건물만의 단독은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큰 문제 안에서는 건물을 꼭 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가장 중요한 파트고요. 산림과수원 염전은 이제 일단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자, 공장재단 중요합니다. 요거는 별표 2개가 되겠고요. 공장 자주 보잖아요. 조금만 이제 우리 살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면 뭐 산업단지 같은 거 있고 공장들 보이잖아요. 그래서 공장 중요하고요. 자, 넘어가서 광업재단과 어업권인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불이타입니다.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앞에 있던 저기 산림, 과수원, 염전인데요. 산림, 광업재단, 어업권 세 개 다 이제 특히 불이타 영역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중요하지 않은 파트다 보니까 그 뭐 다른 이제 토지 건물 이런 것처럼 막 산방식 전체를 막 크게 펼쳐내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산식이 있거든요. 그 산식만 탁 외워가지고 만약에 문제 나오면 산식만 딱 집어넣어서 풀이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이 파트는 이제 그렇게 되는 파트라서 일단은 나중에 이제 배우실 때도요 가볍게 진행하게 될 거고요. 자, 의제부동산 동사는 이제 별표 하나 정도입니다. 사실 자주 만나는 물건이긴 한데 뭐랄까요? 부동산은 비싸잖아요. 비싸면 무섭고 또 중요한 물건이죠. 근데 그에 비하면 자동차 뭐 잘 아시죠? 사실 자동차 많이 비싸도 부동산에 비하면 엄청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현업에서의 중요성 때문에 별로 이제 출제되지 않은 파트입니다. 뭐 선박은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출제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많이 중요하진 않고요. 오히려 시험에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영역의 파트입니다. 무형자산. 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거는 최근에 너무 중요하게 된 파트라서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영업권, 지식재산권,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주식채권 기업까지인데요. 주식채권 기업 중에서 기업가치 별표 3개가 되겠고요. 그와 이제 함께 가는 게 이제 주식 중에서 비상장 주식인데 그것도 별표 3개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장 주식 채권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소음동원은 가치하락부는 정말 우리 평가사들이 개척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직도 현업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건 이론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2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대료 권리금입니다. 임대료는 별표 3개, 권리금도 별표 3개, 둘 다 3개입니다. 임대료는 우리가 평가하는 가장 큰 틀, 가액과 가임대료, 가치를 이제 가격이 부분인 가액과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그 양대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임대료 참 중요하고요. 권리금은 이제 최근에 도입된 겁니다. 지금 파트도 보면 이제 물건별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현업상으로는 참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올해 시험에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내년에 권리금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평가하게 되는 물건들이 뭐 엄청 많아 보이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죠. 기본적인 구분 소유 부동산까지 간 다음에는요, 산림이라고 하면 산이에요. 산인데 그 땅으로 구성된 산 그 자체 임야랑 그 위에 있는 나무까지 함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임목이라 그래서 나무 평가한 것까지 배우게 되겠고요. 과수원 역시 땅이랑 그 위에 있는 과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염전은 말 그대로 땅, 그리고 염전을 구성하게 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함께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물건, 감정평가가 자주 이루어지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중요성은 이제 많이 이제 낮고요. 공장은 이제 역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독특하냐면 토지가 있고 공장 건물이 있어요. 거기 플러스 알파에서 기계가 있는 거예요, 기계. 그래서 이 파트는 기계를 열심히 배우게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광업재단이 있는데 이제 광업재단은 광산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광산 사업이란 거는 사양 산업이죠. 예, 그래서 평가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에 정말로 잘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이고요. 자, 어업권은 일반 평가의 대상이 잘 되지 않고요. 오히려 요거는 쭉 넘어가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보상평가 파트에서 이 어업에 관련해서는 열심히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우는 거라서요. 지금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의제부동산, 동산 말씀드렸고, 무형자산, 그쵸? 영업권,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예, 감정평가사 그런 것도 평가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변리사분들이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가장 큰 가장 상위에 있는 전문직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가치는 못 매겨요. 가치는 못 매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특허권에 대한 분석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평가사 통해서 금액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협업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특허의 내용이 단순하면 평가사가 보통 분석을 그냥 바로 해버려요. 그러면 예, 변리사분 필요 없이 우리만 진행해서 끝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 그리고 그 밑에 기업 가치 요거는 이제 회계사분들이랑 이제 옛날에 싸웠던 부분인데 예,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감정평가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평가서를 갖춰야 되고요.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거든요. 예, 이겼기 때문에. 근데 회계사라고 하면 이제 재무보고의 가장 큰 전문가잖아요. 재무상태표를 이제 구성하고 예, 기업의 회계를 다루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그분들이 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아직도 회계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랑 워낙 친하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역시 말씀드리면 예, 감정평가액이 필요하고 그 감정평가액에 예, 그쵸? 그 기업의 가치에 책임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 평가사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정말 이제 우리에게도 중요한 파트 되었고요. 벌써 3년 전, 예, 3년 전 1번 문제로 크게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치하락분 요거 좀 말이 좀 특이한데 환경오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오염됐는데 그 오염된 것만큼의 하락분을 구해주시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가치, 예, 경제적 가치가 돈이라는 부분을 환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평가사의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역시 현업적으로 아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론적인 문제로서 출제가 자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권리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따지고 보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부동산을 다루고 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 그 부동산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보통 이제 기업이 되거나 하는 거잖아요. 아예 이제 요즘은 이제 물적인 자산을 떠나서 이제 권리적인 측면, 아이디어적인 측면이 강조돼 가지고요. 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물적인 거랑 다르게 이제 여겨지는 경우도 많긴 한데 여전히 전통적으로 본다 그러면 물적 자산이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 플러스 알파 되는 느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업에 대한 걸 다루다 보니까 플러스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같은 이 지식재산권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 얼마나 똑같은 회사들보다 돈을 잘 버냐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영업권까지 우리가 평가를 열심히 하게 되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음 등으로는 가치하락분이라는 거는 그런 이거 얼마예요가 아니라 이거 얼마인데 이거가 얼마가 되면 그 차익이 얼마예요 이렇게 약간 응용되는 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우리 규정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물건별 평가 부분은 이렇게 크게 이제 짜여져 있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크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건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목적입니다. 앞에 이렇게 물건별로
이렇게 평가하는 걸 어떻게 할지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더 많이 더 크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목적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참 어려운데요. 합격을 하고 나시면 정말 고마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을 평가를 하는데 거래한다고 하면 평가를 하고, 요거 그때 상속한다고 하면 평가를 또 하고, 똑같은 물건인데요. 그리고 저기 공익사업 수용됐다고 평가를 또 하고요. 그 다음에는 돈 빌린다고 평가를 또 해요. 똑같은 물건을 평가사 4명이 5명이 와가지고요. 아니면 나 혼자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을 하나밖에 없는 시장을 똑같은 거를 몇 배로 불려주는 역할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돈 하니까 조금 이제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만큼 감정평가 영역 확대.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 평가사한테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필요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공부할 때는 조금 까다롭겠지만, 똑같은 물건인데 계속 다르게 이제 대조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하는 부분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파트가 잘 되게 되면요, 합격하기가 정말로 수월해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어떤 물건을 주고 이거 어떻게 평가해요가 아니라,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거 목적별로 금액이 어떻게 달라져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입니다. 요즘 문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별 평가는 잘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 일반 평가 요 수업 때 배우는 부분은 담보, 대출할 때 빌리는 거, 경매, 채무 불이행됐을 때 이제 경매 넘어갈 때 하는 평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재무보고는 할 겁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이제 다시 한번 갱신하는 평가를 이제 평가사가 하는 건데요. 거기 있어가지고 특장점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컨설팅 이런 겁니다. 컨설팅. 평가사가 딱 감정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평가와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요, 다른 보고서도 만들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파트는 감정평가의 응용입니다. 감정평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시가격 평가 산정입니다. 요거는 우리 그 표현지 공시지가 해가지고 그 파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중요도는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잘 안 나와요.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제. 그래서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근데 대신에 이 파트를 잘 이해를 하면, 특히 공시가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표현지 공시지가잖아요. 땅 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참 잘 정리가 되어서 다른 파트를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모든 규정을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파트는 이제 거의 마지막에 진행할 거거든요. 마지막에 진행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파트들이 이렇습니다 하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별 감정평가 중에서요, 담보평가 별표 3개, 경매평가 별표 3개 되겠습니다. 재무보고 별표 1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나오는데요. 요거는 개별 파트 들어가서 조금 나뉘거든요. 아예 안 나올 부분도 있고 정말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대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 상담 자문 중에서 맨 첫 번째 일반 사항은요, 약간 약술 대비용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최유용 분석 나오는데, 요거 별표 2개입니다. 감정평가사만 하는 컨설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근데 너무 중요한데 또 너무 기본이라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별표 2개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사 결정 나오잖아요. 요거 별표 하나 정도 해두시고요. 기타 분석은 일단은 별표를 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가 책에 이게 뭐랄까 순서상으로 넣어놓고 다른 분들 교재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넣는데 조금 유행이 지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유행이 지난 것들은 다른 수험생들은 아는데 우리만 모르면 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건 역시나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가볍게 수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7주 동안 나갈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훑어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도까지 구분해 드렸으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복습할 때도 강약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3페이지 감정평가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 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기초인문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뭐 감칙이 정말 중요하다, 토보침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다 들으셨습니다. 제 책이 얇았으면 사실은 이 규정들을 따로 찾아서 다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 책은 정말 두껍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조문들은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고요. 일단 밑에 보시면 제가 책 보실 때 여기 그 줄임말 여기 약칭을 써놨거든요. 요거는 제가 수업할 때 제가 약칭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법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감평법이라고 부를 때도 있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칙, 너무 중요하고, 감정평가 실무기준, 실무기준입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그리고 토지보상평가 지침을 줄여서 토보침,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시법, 더 줄여서 얘기하면 부공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도정법이라고 부르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은 제가 국토계획법, 더 줄여서 표현하면 국계법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서운하니까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토지 등이라는 평가 대상 물건이 있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물리적이거나 법적인거나 사회적인거나 문화적인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화폐로 환산하는 가치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 입니다. 그래서 토경 결과표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쭉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기초입문 시간에도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부분이고, 자, 가격 가치 및 가액에 비교해가지고 제가 지금 밑에 설명이 넣어놨죠. 결국 가격이라는 거는 실제 시장에서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그 가격이란 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평가사가 평가하는 거는 정답을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답이란 거는 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파트가 10억에 거래가 됐는데 실제 내재적인 가치가 9억에서 11억 사이예요. 그럼 10억이라는 가격은 가치로 이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뭐 서로 이제 거래를 하다가, 그렇죠? 친척끼리 거래했다, 뭐 8억에 거래했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격이 되는 거죠. 쭝쭝쭝 이렇게 범위로 이제 그렇죠? 어떤 선이 있다 그러면 들쭉날쭉하게 나오는 것이 가격이 되는 것이고요. 평가사가 하는 평가라는 거는 평가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활용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범위 안에서 수렴하는, 이 부동산이라면 이 물건이 응당 가져야 될 가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판정하는 업무고요. 그래서 표현을 하실 때 가치라고 하셔야 되고, 그럼 가액은 뭐냐면 금액으로 표시되는 걸 다 가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격이란 말을 안 쓰기 때문에 가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한다. 자, 그래서 25쪽 상단에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 보시면 밑에 쭉 보시면 마지막 줄이죠.
자, 결국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의 총액을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랍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이제 우리 법, 감평법 2조 2호에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정평가의 정의를 살펴봤고요. 자, 오늘 이제 배울 거는 조금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절차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물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조금 이제 후에 진행을 하겠고요. 자, 절차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거는 감정평가 절차. 이거 너무 기본이라서 문제로 안 나와요. 너무 기본이라서요. 너무 기본인데 그래도 아셔야 되니까 별표 하나만 드리겠고요. 자, 기, 처, 대, 자, 그리고 이제 방, 결, 요렇게 이제 머리 글자를 외우는 건데요. 자, 맨 처음 단계 기본적 사항의 확정, 두 번째 처리 계획의 수립, 세 번째 대상 물건의 확인, 네 번째 자료 수집 및 정리, 다섯 번째 자료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의 분석, 여섯 번째 감정 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 일곱 번째 감정 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입니다. 머리 글자를 외워가지고 억지로 암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인 플로우를 쭉 이제 머리 그리면요, 사실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요, 이 감정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좀 정해놓고 시작하자라는 거죠. 아니, 최소한 뭘 평가하는지, 누구 걸 평가하는지는 알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본적 사항의 확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확정을 하고 시작을 하고요. 자, 확정이 되었으면 앞으로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겠다, 계획 쓰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가 처리 계획 수립입니다. 자, 계획까지 다 세운 다음에는 우리 감정평가는 이제 아주 예외적이지 않은 이상은 항상 현장 조사, 실질 조사를 수반하는 업무거든요. 이 부동산 평가하는데 보지도 않고 평가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꼭 가서 보고 평가합니다. 그게 세 번째 대상 물건의 확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확인을 가서 확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서 확인을 더 편하려면 미리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공부 자료 같은 것들을 미리 보고 넘어가는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확인하는 사전조사, 그리고 그 현장 가서 확인하는 실질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이 되고요. 그렇게 확인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 물건을 어떻게 평가를 할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평가할지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수집 및 정리인데 수집했으면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 자, 소집하고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이거를 정말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쓴다면 어디다 쓸 것인가, 그 내용이 이제 자료 검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까지 검토 끝난 다음에는요, 자, 우리 물건별로 우리는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정하려면 그냥 피상적으로 얼마다가 아니라 이래서 이 물건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그렇죠? 이런 특성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구성이 되어서 얼마가 돼야 된다. 이게 전문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물건의 가치를 형성하는 그 인자들이 있는데 그 인자들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여기까지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고 처리계획 수립하고 확인하고 자료,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형성 요인 비교까지, 형성 요인 분석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사실 거의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하기 직전 단계에 온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평가 방법이란 것을 선정을 하고요. 거기 따라 가지고 각 시상가액을 쭉쭉쭉 도출하게 됩니다. 3방식, 그렇죠? 3방식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3방식을 다 적용할 수도 있고 일부만 적용할 수도 있고 물건별로 주된 방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 주된 방법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특수 물건이라서 다른 방법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방법을 적용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그 방법에 따른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시산가액이라는 것이고 그 여러 가지 시산가액이 도출되는 단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감정평가액은 항상 한 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애매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9억부터 11억까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10억이면 10억, 9억이면 9억 딱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마지막 단계 감정평가 방법,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단계입니다. 결정하고요. 표시란 건 뭐냐면 평가서 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전체 절차가 쭉 이루어집니다. 자, 이 감정평가 절차는 우리가 뭐 시험이 한 10회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물을 수 있겠죠. 혹은 이제 오히려 이건 어디서 많이 묻냐면 저기 그 공인중개사도 여러분 공부하신 분 계실 텐데 거기에 부동산 학개론 과목 있잖아요. 거기에 감정평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묻는 난이도예요. 예, 그 난이도고 지금 우리 시험 난이도에서는 이거를 순서대로 쓰라라는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특정 하나만 골라가지고요 아주 자세하게 써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체를 아시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 안에서 특정한 파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실무 과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론 과목을 위해서 필요하세요. 이론 과목.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절차가 7단계가 되는데 이렇게 쭉 이제 하잖아요. 순서대로 하는데 꼭 여러분들께서 답안지 쓰셔야 될 게 뭐냐면 계속 이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쓰실 때 바로 위에 줄 요거 쓰셔야 돼요. 요거. 자, 보시면 바로 위에 줄 써야 되는데 그거 말고 자, 절차는 왜 필요하냐?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줄이거든요. 25페이지 3 감정평가 절차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자, 첫 번째 줄에서 다만이라고 보시면 그 뒤에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 왜 필요하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합리적 능률적 나오는데요. 진짜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뭐 이 얘기는 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뭐 수백 번 봐요. 수백 번 보는데 제가 요거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합리적이란 말은요. 정확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자, 능률적이란 말은요. 빠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능률적이란 말은 수익과 비용 생각해서 빠르게 한다는 거거든요. 합리적이다, 능률적이다.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답안지에 항상 쓰게 되는 말인데 이제 어떤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필요한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쭉 내려가서 표 바로 윗줄 마지막 줄 보시면 그래서 경직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예비적인 작업을 사전에 수행하기도 하고 선행 작업의 절차를 재검토해서 다시 할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래서 융통성 있게 변경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고정된 게 아니라 조금 바꿔서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요거를 혹시 이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요, 꼭 이 바로 앞에 먼저 쓰셔야 될 게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고정되고 경직적인 게 아니라 필요를 위해서라면 조금 조정해서 적용할 수 있다. 요게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제 쓰시라 그러면 이것만 탁 쓰고요. 답안지가 딱딱하게 그지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뭐 하다 보면 중간에 빨리 진행해야 된다 하다 보면 뭐 하나 좀 생략할 수도 있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것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큰 평가도 한다 그러면 이 단계들을 조금 더 심화하거나 몇 번 반복을 한다거나 그렇게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이 전차를 묻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딱 암기된 것만 딱 답안지 보면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특이한 점수 못 받으십니다. 특별한 점수 못 받으시고 일반적인 점수만 받고 이제 비슷한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격이 되느냐 마냐가 간당간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방금 말씀드렸던 합리적 능률적이라는 표현 그리고 융통성 있게 순서 조정할 수 있다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본격적으로 해서 지금 요거를 하나씩 다 배울 텐데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요걸로 보셔야 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전체는 한 개인데 이것만 세 개냐냐 그러면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거 자체만 뜯어서 물어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표 3개로 준비를 해두시고 오늘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가셔가지고 거의 암기를 하고 주무셔야 될 거예요. 네, 일단 지금 시간이 좀 되었으니까 요거 진행하면 1시간 그냥 할 것 같거든요. 한 10분 정도 쉬고 8시 정각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